1960년 봄, 서울의 거리는 뜨거웠습니다. 12년을 이어온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이 흘린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의 지난 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독재가 무너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19 혁명은 낡은 권력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울 것인가? 누가 채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향해 또 다른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1961년 총구에서 시작된 질서가 어떻게 한 세대를 지배했는지, 그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시민들이 그 질서를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내기까지 26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19 혁명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자리에 제2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내각제를 채택한 새 헌법 아래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로서 내각을 이끌었습니다. 오랜 독재를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억눌렸던 요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통일을 외쳤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섰으며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매 내각은 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내각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권위주의 통치 이후에 찾아온 민주주의가 겪는 과도기의 혼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61년 5월 16일 새벽이 왔습니다. 무장한 병력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넌 군인들이 방송국과 주요 기관을 점령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라디오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육군소장 박정희가 이 군사정변을 주도했습니다. 군사정변 세력은 곧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했습니다. 입법과 행정의 핵심 권한이 군정기구 아래 집중되었습니다. 사법과 언론, 정치활동 역시 강한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헌법제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거로 구성된 의회는 해산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출범한 장면 내각은 총사퇴했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하던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쿠데타 진압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았고 사태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군사정변 세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부패한 구세력을 이수하고 반공을 북시로 삼아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논리가 더 붙었습니다. 민주주의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 굶주림, 경제적 빈곤,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당시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된 뒤 외부 원조 없이는 국가재정 자체가 버거운 나라였습니다. 그 현실 위에서 군부는 경제발전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뒤로 미루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1961년 경제기획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산업의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62년 말 헌법도 다시 고쳐졌습니다. 제5차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공복을 벗은 박정희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전 대통령 윤보선과 맞붙었습니다. 박정희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곧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4년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바 6.3운동이었습니다.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위를 힘으로 눌렀습니다.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였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총구에서 나온 질서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계획 아래 산업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항구에는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로 떠나는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서독의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지하 수백 미터의 갱도 속에서 석탄을 캤고 젊은 여성들이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기후 속에서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보낸 돈은 가족의 생계가 되었고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성장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이름이 크게 남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65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 자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식민지배 청산과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남겼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와 과거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에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미 관계와 외화 획득, 군사 경제적 지원과 연결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참여의 대가와 희생이라는 무거운 문제도 함께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북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세 속의 선택,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의 시간, 전쟁과 외교의 복잡한 대가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수출액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공장지대가 생겼고 도로와 항만이 확장되었습니다. 도시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훗날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한 성과를 낸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 뒤에는 또 다른 현실도 있었습니다.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열악한 작업 환경.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그 성장을 떠받친 사람들의 삶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1970년 전태일의 죽음은 산업화의 그늘을 사회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고 그의 죽음은 빠른 성장 뒤에 가려져 있던 노동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성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비용을 누가 감당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때로 사람들의 삶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장의 절정으로 향하던 시기, 나라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더 부유해지고 있었지만 권력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전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제7차 헌법 개정, 이른바 유신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이전의 어떤 헌법과도 달랐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졌고 이 기구가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헌법에 남아있었지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4년부터는 긴급조치가 잇따라 발동되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말 한마디, 글 한 줄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헌법의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된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라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재고품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길이 생기고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가 성장할수록 자유를 더 옥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잘 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선택. 그런데 그 요구가 커질수록 권력은 오히려 더 촘촘한 통제의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빵이 늘어날수록 철조망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유신체제의 역설이었습니다. 안발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종교계와 지식인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불만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크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자유도 함께 커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말할 자유는 줄어드는가? 1979년 이 질문은 더 이상 작은 목소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다 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 일은 부산과 마산 지역에 거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졌습니다. 부마민주 항쟁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유신체제에 대한 분노가 공개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처럼 여겨지던 지역에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의 한 연회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5.16 이후 18년 가까이 이어져 온 권력 질서가 단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유신체제는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멈춰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민주주의가 오는 걸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유신체제를 지탱하던 힘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상태는 유지되었지만 사람들은 이 공백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는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대학가와 제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정치적 열망이 한꺼번에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김대중을 비롯한 제야 인사들이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1980년 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12.6 사건 이후 군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군의 지휘 계통을 정면으로 흔든 행위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 연행을 사후에 제거했습니다. 실권이 약한 상태에서 신군부의 압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12.12 군사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의 핵심 가담자들 중에는 구사단장 무태우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력을 동원한 노태우는 훗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건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서울의 봄이 무르익어가는 동안에도 권력을 향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계엄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지도부는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서울역 해곤이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사실상 그 순간을 고비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가 봉쇄되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김대중도 연행되었습니다. 신군부가 내세운 명분은 시위 사태와 안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권력 장악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 조심스럽게 열리던 창이 다시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단단하게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라남도 광주에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1980년 5월 광주는 그 질문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로 현실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5월 17일 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의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한 것은 공수부대였습니다. 진압은 강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거리의 시민들도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학생들이 시민들과 합류했습니다. 항쟁은 광주 전체로 번졌습니다.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과 발포로 희생이 커지자 일부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를 가져와 무장 저항에 나섰습니다.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일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시민들은 스스로 도시를 지켰습니다.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부상자를 돌봤습니다. 식량을 나누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고립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사방에서 진입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새벽이 가기 전에 도청은 진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는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언론은 통제되었습니다. 민실은 봉쇄되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불순한 세력에 의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연행된 김대중에게는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항쟁을 정치적 내란 음모와 연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후 이 주장은 역사적 법적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광주에서 거리로 나선 것은 특정 정치 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주부였습니다. 상인이었습니다. 국가의 폭력 앞에서 자신들의 삶과 도시를 지키려 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다시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국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눌 때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광주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답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질문을 다시는 피할 수 없게 만든 역사였습니다. 5.18 이후 전두환은 사실상의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그해 8월 사임한 최규하의 뒤를 이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선거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통제되었습니다. 정치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공권력으로 억눌렸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봉쇄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봉쇄된 진실은 없었습니다. 광주의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1980년대를 지나며 민주화 운동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1987년 1월 한 대학생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한 쇼크사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종철은 고문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사망에 관여한 인원을 축소했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작은 폭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그해 4월 현행 헌법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이른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학교 앞거리에서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쓰러지는 이한열을 동료 학생이 붙잡고 있는 사진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한열은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개의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6월 10일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맨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부들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특정한 정치 집단만이 조직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 외침이 전국 주요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나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6월이 끝날 때까지 거리는 비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버틸 수 없는 지점이 왔습니다. 6월 29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가 공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6.29 선언입니다. 12.12 그날 밤 병력을 이끌었던 노태우가 이번에는 직선제를 선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선언은 권력이 스스로 내놓은 선물이라기보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항쟁 앞에서 정권이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그해 10월 국민투표를 거쳐 새 헌법이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9차 헌법 개정.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행 헌법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마침내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에서 쓰러진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물고문으로 죽은 22살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21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갱도에서 외화를 번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긴 시간을 견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시간 위에 이 헌법이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 전체를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에피소드 1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피소드 2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식민지배의 폐허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려 했는지,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선포한 민주공화국의 꿈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는지, 에피소드 3에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 살아남은 나라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권력을 물러나게 했는지, 그리고 에피소드 4,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1919년 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이 나라는 식민지를 거치고 전쟁을 건너고 독재와 군사정변과 총성을 지나 1987년 마침내 시민의 손으로 헌정체제를 다시 세웠습니다. 스스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군가 위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계속 지켜내야 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이름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탄생 시즌1 대한민국 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시즌2에서 다시 만나는 대한민국 편은 한 나라의 이야기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나라마다 탄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달랐다면 지금 세계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탄생 시즌1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입니다. 260년 동안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나라. 그 나라는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난 나라. 한 나라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수고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국가의 탄생 일본 편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